오늘 아침에는 나오는데 아주 기분이 나오는데 우체통에 뭐 하나 꽂혀 있어요. 3만원짜리인데요. 지정차선 위반입니다. 하계 지하차도 저녁 시간에 찍혔더라고요. 퇴근 시간이니까 그때 막혀서 제 옆길로 갔는데 그때 월계 지하차도에서도 찍혔는데 이번에 또 하계 지하차도에서 찍혔네요. 어쨌든 벌점 없이 3만원을 또 냈습니다. 3만원을 더 벌어야 쌤쌤이 되는 겁니다. 하늘도 꾸리꾸리하고 제 기분도 꾸리꾸리하네요. 배달 수수료에서 3만원이 이미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인도 위에 올라간 걸 누가 찍으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오늘 그래도 활기차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침에 콜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콜이 아침 시간에는 없네요. 지금 10시 40분인데 한 콜 타고 아침 콜 빼고 두 번째 콜을 지금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상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뭐 이렇게 좀 있어요. 배달 일을 하면 인도 위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하게 찍히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벌점이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쌓이다 보면 정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지니까 벌점 관리는 좀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사명감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나 임무에 대해서 내가 꼭 이루어내고자 하는 자기 본인의 마음가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직을 택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하면서 사명감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의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했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꼭 성공해야만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요. 저 또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미래지향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임무에 충실하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꼭 이뤄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는 리더가 있기 마련인데 그 리더의 사명감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의 사이에서의 이질적인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이질적인 부분이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그 사람에게 있었고 또 그 사람 또한 저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직해서 다른 일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해봤지만 그때만큼의 사명감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일을 열심히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 몫은 다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란 월급을 받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돈의 몫에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명감이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 이 일은 한번 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죠.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깊은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감이라는 게 모든 일에 모든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든 어떤 계획이 실패할 확률은 있지만 그 실패 확률이 극히 드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삼성에서 일을 하고 계신 모든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까 싶은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제일 강한 삼성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온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최강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뤄내면 그게 끝인데 사명감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렇게 보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설레요. 다음 프로젝트가 설레이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그 성공한 이후에 그런 프로젝트가 또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보다는 이제 내가 그런 프로젝트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명감을 갖게 되면 그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이뤄내기 위해서 시나리오도 짜고 기획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강점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시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어려운 일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왔으면 좋겠다, 더 어려운 게 한번 와봐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리더와 마찰이 있어서 일을 관두게 됐는데 잘 나왔다 싶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상태고, 그때 그 당시에 그 리더도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저와 같은 상황이었죠. 계속 있었다 그러면 리더의 자리에 올랐었을 텐데, 그 리더의 자리에서 비겁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서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 회사에서의 리더가 돼야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전 리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이라는 리더가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쿠팡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쿠팡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가정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쿠팡을 타더라도 쿠팡에 목숨 걸고 타진 않아요. 쿠팡을 위해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타는 것이지, 내가 목숨 바쳐 이 쿠팡에 배달이 완료될 때까지, 배달이 끊이지 않을 때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진 않습니다. 이걸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지키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쿠팡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이 회사에 대한 사명감은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또 해주지도 않고,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런 거 저런 것도 그 일을 다 빼고 하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내 안전과 안녕을 지키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명감을 가졌을 때는. 어떤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런 팀장들이 있어요. 왜 혼자만 일하는 팀장이 있잖아요. 왜 혼자 일해요? 그러면 아유, 그냥 내가 하는 게 나아, 누구한테 시키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일이 더 빠르고, 다 그냥 혼자 일을 다 합니다. 뭐 일이야 빨리 끝나든 어쨌든 자기 마음에 들든 어쨌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팀장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은 빨리 끝나는데 그 회사의 일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모든 팀원들이. 그게 공공의 상황인식인데, 군대에서 배운 거지만 모든 걸 다 알려주라고 돼 있거든요. 구성원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싹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미래적인 그림까지 모두 다 설명을 해주고 일을 해야 그 각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할 수 있는데, 아빠로서의 리더, 남편으로서의 리더는 내가 혼자 하는 게 나아, 이런 생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생각인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하는 게 나으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해도 말을 하지 않죠. 나 혼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내 몫이고, 즐겁고 행복한 건 집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죠. 일반 회사에서의 리더와 가정에서의 리더는 좀 다른 마음가짐의 리더인 것 같아요. 혼자 일할 때도 있고, 혼자 아픔을 삭힐 때도 있고, 모든 걸 다 알려주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리더인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7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결과였었는데, 그걸 다시 뜯어보니까 다 재테크, 부동산을 재테크 한다거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 운동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자기 개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빼니까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2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체계적인 PT를 받아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마라톤 완주를 위한 그런 계획을 PT를 짠다거나 하면 좀 작게나마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작게나마 자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조깅하고 부동산을 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냥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빠로서의 리더, 남편으로서의 리더, 이 리더 가장으로서의 리더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교과적인 교범적인 학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면서 경험하고 지식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가장으로서의 리더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을 배워야 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두루두루 알고 넘어가야 실패하지 않는 확률이 높은 그런 리더의 자리이고, 예술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고 다 같은 가장들의 목표일 것 같은데,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어떤 건지는 다 똑같진 않지만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다 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표가 다 다른 것 뿐이죠. 각자 다 다르고, 가장이라는 리더의 역할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규범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만들어 가져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도 없고요, 제도도 없어요. 다 만들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본인이 맞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라는, 그 가장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변화도 너무 추상적 이고 이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가름해 보기에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잘 돼가고 있나, 안 돼가고 있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과제들은 법과 제도, 예산과 과제 등 이런 것들을, 미래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 독보적인 전문가라고 하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정도, 행정 및 제도를 다시 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독보적인 전문가라고 하는데, 가장으로서의 독보적인 전문가, 가장의 역할을 매뉴얼화하고 현행화되어 있는 제도 및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전문가가 될 수 있을지, 그걸 해야 되는 방법은 뭔지, 가장 독보적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매뉴얼은 만드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뉴얼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은 망했어요. 망했으면 그냥 폐업하면 됩니다. 대기업 리더라고 해도, 팀장이고 과장이고 해도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냥 안 할란다 그러고 나오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장은 안 그래요. 망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망했어도 그걸 폐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사표를 던진다고 해서 그 사표 수료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가장의 리더의 자리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비겁해질 수도 있고, 모든 면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다, 딱 그거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들을 누군가는 비겁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이 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고자 하려고 그러면 결혼들을 하시고, 저는 최소한 둘이 결혼을 했으면 둘 이상은 나야 이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둘이 만나서 한 명도 지금 안 날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돌아가셔야 될 분들은 더 오래 살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라는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저출산은 그렇다 쳐요. 돈으로 한다 그러는데,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셨으면 이제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와 저출산은 분리돼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고령화 저출산 정책이라고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안 맞는 방향인 거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별개의 문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콜도 없고 콜값도 싸고 콜거리도 멀고 하니까 고령화니 저출산이 나오고 지금 막 엄청 떠들어대긴 하는데, 그러네요. 제가 사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외대에서 픽업을 해서 석관동으로 가고 있는 콜을 받았는데요, 3,800원에 받았습니다. 저때 콜로 이렇게 장거리를 오고 가고 하고 있네요. 이게 솔직히 장거리를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면 돼요. 차라리 여기서 계속 사가정만 왔다 갔다 하면 괜찮겠어요.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장거리로 연결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피곤한 거죠. 방향이 사방팔방 다 가니까 새로운 건 좋은데, 항상 가는 길이 새로운 건 좋은데 많은 걸 가는 것 같아서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구간을 정해서 그냥 이렇게 쫙 그 길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쓰면 여기서 갑자기 노원구로 갔다가 도봉구로 갔다 수락산 갔다 이렇게 가는 콜이 오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더. 와, 오늘 시급 미쳤네요. 11,500원이네요 지금 4시인데요 와,
계산해보니까 11,500원 꼴 탔더라고요. 세상에나. 야, 이거 어떻게 할라. 아니, 16,000원도 지금 적다고 하는 판인데, 11,500원이 웬 말입니까? 와, 이 시급 지금 저만 이러는 건 아니죠. 거리는 거리대로 벌고, 아, 콜도 지금 죽어 있어요. 지금 사가정에 있던 사람을 아까는 석계로 보냈다가, 다시 면목동 갔다 다시 육사 아파트로 보냈는데, 뭐, 좀 뒷콜이라도 주든가, 그러면.